비둘기 오영재를 부탁해. 금강이 굽이쳐 흐르는 강경읍에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봄 기운과는 달리 이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겨울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서울행 버스에서 내린 첫 번째 남자는 40대의 중년이었다. 한때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다녔을 것 같은 체격이지만 지금은 구겨진 셔츠에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사업 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채 도망치듯 이곳에 왔다. 강경, 여기가 마지막일까?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폭우를 바라봤다. 짠내 나는 바람이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것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서연주라는 이름의 그녀는 한때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유능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재판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을 지켜본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정의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서연주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강경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답이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세 번째는 30대 중반의 남성, 이준서였다. 한때는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꿈을 쫓던 뮤지션이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아왔다. 마지막으로 일하던 공장마저 문을 닫자 그는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음악, 정말 내 인생이었는데. 준서는 등에 맨 낡은 기타 케이스를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네 번째로 온 것은 20대 후반의 여성, 김유나였다. 어린 시절부터 원인 모를 만성질환을 앓아온 그녀는 병원을 전전하며 살았다. 가족들도 지쳐서 하나둘 떠나갔고 마지막에는 혼자가 되었다. 여기서라면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강경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다. 삶에 대한 의지마저 잃은 그녀에게 이곳은 마지막 안식처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은 10대 후반의 소년 박도연이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이곳저곳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출한 지 벌써 몇 개월째였다.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도연은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무작정 걸었다. 거친 행동 뒤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처와 아픔을 안고 강경에 도착한 5사람.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고독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을 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바로 강경포구 옆 갈고렴장소라는 작은 가게로. 봄바람이 불어와 젓갈 냄새와 함께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혈연이 아닌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금강수운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한때는 대전, 전주와 함께 호남 지방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불리며 번성했던 상업도시였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은 고즈넉한 전원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강경포구에 서면 금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너머로 보이는 옥녀봉의 우아한 실루엣과 함께 오래된 한옥들이 골목골목 이어져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곳은 전국 최대의 젓갈 시장으로 유명해 새벽이면 온갖 젓갈을 실은 트럭들이 줄을 서고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소리가 포구 전체를 깨운다. 그 강경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좁은 골목길 안쪽에 갈고렴장소라는 작은 간판을 단 가게가 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이 염장소는 한때 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젓갈 명가였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비법으로 만든 젓갈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의 갈고렴장소는 예전의 영광을 잃은 채 80대 할머니 박복자 혼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가게 앞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안에서는 시간의 힘을 빌려 젓갈들이 천천히 익어가고 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그는 장독들도 뒤쪽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있어 이곳만의 독특한 향을 만들어낸다. 갈고리 장소의 안쪽은 더욱 흥미롭다. 앞쪽은 손님들이 젓갈을 사가는 매장이지만 뒤쪽으로 들어가면 박복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살림집이 나온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고 마당에는 우물과 장독대 그리고 작은 텃밭까지 있다. 전형적인 시골집의 모습이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공간이다. 박복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염장소를 일구며 3남 2녀를 키웠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래도 할머니는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이고, 또 누가 왔나? 복자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민호를 발견하고는 얼른 앞치마를 털며 나섰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눈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젓갈 사러 오셨어요? 아, 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서 하룻밤 쉴 곳이 있을까요? 민호의 초라한 모습을 본 복자 할머니는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경험으로 이 사람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쉬어가세요. 빈 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 없으시죠? 괜찮아요.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복자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집을 내어준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민호는 갈고리 장소의 첫 번째 식구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서연주가, 그 다음에는 준서가, 유나가 마지막으로 도연까지 하나둘씩 이 집으로 흘러들어왔다. 각자 다른 이유로 왔지만 복자 할머니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 집은 넓으니까 괜찮아요. 옛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복자 할머니의 품은 바다처럼 넓었다. 그리고 갈고리 장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갔다. 첫째, 강민호의 이야기. 강민호는 한때 서울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며 회사를 키워온 그였지만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동업자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고 민호는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형,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동업자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던 민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민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경으로 도망쳐왔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갈고리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를 도왔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기고 젓갈을 저으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다. 둘째, 서연주의 이야기. 서연주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였다. 대형 로펌에서 승승장구하며 파트너 변호사까지 올라간 그녀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함의 이면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과 권력의 논리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마지막 사건에서 진실을 아는데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방조한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내가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걸까? 갈고리 장소에 도착한 서연주는 처음에는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의 소박한 지혜와 따뜻함에 마음이 머물게 되었다. 법정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정의가 이 작은 염장소에는 있는 것 같았다. 셋째, 이준서의 이야기. 이준서는 음악이 전부인 사람이었다. 대학교 때부터 밴드 활동을 하며 꿈을 키웠고 졸업 후에도 클럽에서 연주하며 언젠가는 큰 무대에 서리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밤마다 술에 취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전부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일하던 공장마저 문을 닫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게 정말일까? 강경에 온 준서는 우연히 금강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복자 할머니도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화려한 조명도 시끄러운 음향 장비도 없었지만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넷째, 김유나의 이야기. 김유나는 어린 시절부터 병원이 집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피로와 통증에 시달리며 수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간병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갔다. 유나야, 엄마도 이제 지쳤어. 미안해. 어머니의 말은 유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는 죄책감과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그녀를 더욱 병들게 했다. 강경에 온 유나는 갈고리염장소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해졌다. 복자 할머니는 그녀의 병을 궁금해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아픈 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다섯째, 박도연의 이야기. 박도연은 부모의 이혼 후 이모, 삼촌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가출을 하게 되었다. 거리에서 생활하며 온갖 꾸준 일을 하던 그는 우연히 강경에 도착했다.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배가 고프고 지친 도연이 갈고리염장소 앞에서 쓰러진 것을 복자 할머니가 발견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먹였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도연이지만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갈고리염장소에는 5명의 새 식구가 생겼다. 나이도 성격도 사연도 모두 다른 이들이지만 모두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품어주는 복자 할머니가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이들을 보며 문득 비둘기들이 생각났다. 어디든 날아갈 수 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보금자리가 바로 이곳 갈고리염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고, 또 누가 왔나? 복자 할머니의 입버릇이었다. 갈고리염장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가 찾아왔다. 젓갈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사람들이었다. 첫째인 민호가 온 지 일주일 후 서연주가 나타났다. 비싼 정장 차림에 키리를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펜션이나 모텔 같은 곳이 있을까요? 펜션은 없고 모텔은 저 멀리 읍내에 가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찾으세요? 서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며칠 동안만. 복자 할머니는 서연주의 지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머물러 가세요. 방은 많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우선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복자 할머니의 고집 앞에 서연주는 결국 굴복했다. 그렇게 해서 갈고리염장소에 2번째 식구가 생겼다. 셋째인 준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집의 식구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 강경포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기타 하나와 배낭 하나가 전 재산인 그는 낮에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동전 몇 개를 벌고 밤에는 포구의 벤치에서 잠을 잤다. 복자 할머니가 그를 발견한 것은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다. 포구의 정자에서 비를 피하며 기타를 안고 있는 준서를 보자 할머니는 저절로 발걸음이 향했다. 아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우리 집에 가서 쉬어. 준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다. 따뜻한 방에서 마신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넷째인 유나는 가장 우연한 계기로 이 집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사의 권유로 요양을 위해 시골에 내려온 것이었다. 강경의 작은 여관에 머물며 산책을 하다가 갈고렴 장소를 발견했다. 할머니, 젓갈 좀 사갈게요. 어서 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요양차 내려왔는데. 복자 할머니는 유나의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젊은 나이에 무슨 고생을 그리 많이 했을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우리 집에서 푹 쉬어가요. 괜찮습니다. 여관이 있어서. 여관이 뭐야? 우리 집이 훨씬 좋아. 복자 할머니의 강권에 유나도 결국 갈고렴 장소의 식구가 되었다. 마지막인 도연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 집에 왔다. 며칠을 굶고 거리를 헤매던 그는 갈고렴 장소 앞에서 쓰러졌다. 복자 할머니가 아침에 대문을 열자 도연이 기절한 채 누워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할머니는 얼른 도연을 집으로 옮겨 간병했다. 깨어난 도연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할머니가 내어준 따뜻한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해서 갈고렴 장소에는 5명의 새 식구가 생겼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다. 복자 할머니는 이들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기르던 비둘기들이 생각났다. 할아버지가 기르시던 비둘기들은 멀리 날아갔다가도 항상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비둘기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집이란다. 집이 있어야 마음 놓고 날 수 있는 거지. 복자 할머니는 이들에게도 그런 집이 되어주고 싶었다.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리고 힘들 때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 말이다. 그래, 너희들은 우리 집 비둘기 오형제야. 할머니의 말에 5사람은 모두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어쩌면 그것이 더 진짜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고렴 장소에서의 첫 한 달은 꿀 같았다. 복자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서로에 대한 배려로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5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갈등은 민호와 서연주 사이에서 벌어졌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서연주는 민호의 대충대충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호씨, 젓갈 항아리 뚜껑을 제대로 덮으셔야죠. 이렇게 하면 벌레가 들어가요. 아, 미안. 그런데 너무 완벽주의인 것 아니야? 조금 대충해도 괜찮잖아. 대충?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전통을 대충 한다고요? 서연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화가 났다. 사업 실패 후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되는 지적질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럼 당신이 다 해. 나는 여기서 나갈게. 민호가 짐을 싸려고 하자 복자 할머니가 나섰다. 아들아, 어디 가려고 그래? 할머니, 저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기는. 젓갈도 처음에는 짜기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맛이 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민호와 서연주는 서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서연주는 자신이 너무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민호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갈등은 준서와 도연 사이에서 벌어졌다. 자유분방한 준서와 거친 도연은 처음부터 서로를 견제했다. 야, 새벽에 기타 치지 마. 잠 못 자겠어. 미안. 그런데 새벽이 가장 조용해서. 조용하기는. 시끄럽기만 하지. 도연의 거친 말투에 준서도 발끈했다. 그럼 너는 밤에 담배 피우지 마. 냄새 때문에 숨 막혀. 내가 언제 실내에서 피웠어? 마당에서 피워도 냄새 나는 건 마찬가지야.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질 뻔했다. 그때 유나가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두 분. 할머니 놀라잖아요. 유나의 말에 두 사람은 멈췄다. 평소 말이 없던 유나가 나서자 오히려 더 부끄러웠다.
미안해, 유나야. 나도 미안. 준서와 도연은 서로 악수를 했다. 그 후부터 준서는 기타 연습 시간을 조절했고, 도연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정말 큰 위기는 외부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갈고리 장소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저희는 대한식품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땅을 판다고요? 여기는 팔 땅이 아니에요. 할머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런 재래식 염장소로는 경쟁이 안 돼요. 저희가 좋은 가격에 매입해서 현대식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한식품 직원들은 거액의 매입 제의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단호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이고 제 무덤까지 있는 곳이에요. 할머니,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재개발 계획도 나와 있어서 어차피 이 동네는 다 허물어질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비둘기 오형제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서현주는 그들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어요. 할머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함정이야? 매입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고 이주 조건도 불합리해요. 그리고 이 조항을 보면 계약 후 즉시 이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현주의 설명을 들은 민호가 나섰다. 저희는 이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협박이라뇨? 저희는 정당한 사업 제안을. 정당하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죠? 충분한 검토 시간도 주지 않고. 민호의 말에 대한식품 직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할머니 혼자 있을 때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랐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갈고리 장소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복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애들아, 미안해. 너희들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유나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위기를 통해 그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갈고리 장소를 살려보는 게 어때? 준서의 제안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다. 어떻게?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준서의 아이디어에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보태기 시작했다. 서현주는 법적 문제를, 민호는 사업 운영을, 유나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도연은 SNS 홍보를 맡기로 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해봐야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이렇게 해서 비둘기 오형제의 갈고리 장소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실수도 많았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 몇 달 후 갈고리 장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젊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젓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준서의 음악회도 정기적으로 열렸다. 유나가 디자인한 예쁜 포장지 덕분에 젓갈 선물 세트도 인기를 끌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네. 복자 할머니는 활기를 되찾은 갈고리 장소를 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비둘기 오형제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이었다. 젓갈도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는 법이야. 너희들도 이제 제맛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5 형제는 모두 웃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절망과 좌절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사랑이 자리 잡았다. 갈고리 장소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비둘기 오형제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면서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긴 것이다. 민호의 늦깎이 로맨스. 민호에게 첫 번째 사랑의 신호가 온 것은 갈고리 장소에 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유나가 몸이 아파 강경보건소에 가게 되었는데 민호가 함께 따라갔다. 안녕하세요. 진료받으러 왔는데요. 접수를 하는 민호 앞에 나타난 것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의사였다. 이름표에는 김소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 아닌 건 아니고
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요. 김소영 원장은 유나를 정성스럽게 진료했다. 도시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쉬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 드세요. 진료가 끝난 후 김소영 원장이 민호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갈고리 장소에서 오신 거죠?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젓갈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며칠 후 김소영 원장이 정말로 갈고리 장소를 찾아왔다. 복자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왔다며 극진히 대접했다. 선생님, 우리 애들 몸 좀 봐주세요. 특히 유나가 아픈 데가 많아서요. 김소영 원장은 기꺼이 비둘기 오형제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민호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힘드셨겠어요? 네. 실패하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서울에서 큰 병원에 다녔는데 너무 각박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친 마음을 가진 동질감이 있었다. 그 후로 김소영 원장은 자주 갈고리 장소를 찾았다. 처음에는 의료봉사 차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민호를 보고 싶어서였다. 민호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소영씨,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요리 자신 있거든요. 김소영이 만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나이도 비슷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것도 비슷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서현주의 설렘 가득한 사랑. 서현주의 로맨스는 좀 더 극적으로 시작되었다. 갈고리 장소의 젓갈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면서 주문이 급증했는데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업체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저씨, 이거 잘못 배송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맞아. 갈고리 장소 맞지? 맞긴 한데 주소가. 그때 나타난 것이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다.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 박정우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것 같네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배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서현주는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네요. 아닙니다. 저희 잘못이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 후로 박정우는 개인적으로 갈고리 장소의 배송을 담당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라고 했지만 점점 서현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졌다. 변호사셨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서 젓갈 장사를 하세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박 사장님은 어떻게 택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도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다. 박정우는 젊은 시절 무모한 사업으로 실패를 경험했고 그 후 작은 택배 회사를 차려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했다. 저는 화려한 건 잘 못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화려한 것에 너무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거든요. 서현주는 박정우의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법정에서 만났던 거짓말쟁이들과는 정반대였다. 어느 날 박정우가 갈고리 장소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서현주 씨가 줬습니다. 사귀어주세요. 단도직입적인 고백에 서현주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볼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준서의 풋풋한 만남. 준서의 로맨스는 가장 로맨틱하게 시작되었다. 갈고리 장소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여성이 있었다. 이름은 한지영, 서울에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준서의 음악을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드세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라니 멋있어요.
지영은 준서의 음악회를 취재한다는 핑계로 자주 강경을 찾았다. 준서도 그녀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지영 씨는 왜 여행 블로거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곳을 소개하고 싶어서요. 특히 강경 같은 곳 말이에요. 여기는 정말 특별해요. 뭐가 특별한데요? 음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지영은 준서의 음악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했고 그 덕분에 갈고렴 장소의 음악회는 더욱 유명해졌다. 준서 씨 덕분에 제 블로그 조회수가 엄청 올랐어요. 저야말로 지영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준서는 지영을 위해 특별한 노래를 만들었고 지영은 준서의 음악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 넷째 유나와 막내 도연은 아직 연애보다는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형, 누나들의 사랑을 보며 언젠가는 자신들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누나들, 형들 보니까 좋아 보여. 그러게, 사랑이 이런 거구나. 복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연애를 보며 흐뭇해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연애도 하네. 할머니가 며느리, 사위 볼 수 있겠구나. 비둘기 오형제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 개인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기도 했다. 상처받고 절망했던 그들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었다. 강경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고장이었다. 봄이 오면 금강변에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더위를 식혀주었다. 가을에는 단풍이 강경 전체를 물들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옛 기와집들을 덮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갈고렴 장소를 찾은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강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특히 금강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주황빛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은 누구라도 넋을 잃고 바라보게 만들었다. 할머니, 강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언제부터라니, 원래부터 아름다웠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복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강경은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젓갈 문화, 금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다. 갈고렴 장소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복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 젓갈 항아리들을 확인하고 비둘기, 오형제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각자의 일을 시작했다. 오늘은 젖새우젓을 저어야 해. 민호와 준서가 큰 나무 주걱으로 젓갈을 저으면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처음에는 비릿하다고 생각했던 젓갈 냄새가 이제는 집의 향기로 느껴졌다. 젓갈은 정성이야. 기계로 하면 맛이 안 나. 복자 할머니는 손으로 젓갈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40년 넘게 젓갈을 담가온 할머니의 손은 그 자체가 센서였다. 손가락 끝으로 젓갈을 만져보기만 해도 언제 완성될지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감이야, 감. 오래 하다 보면 젓갈이 말을 걸어와. 유나는 할머니의 말이 신기했다. 정말로 젓갈이 말을 거는 건 아니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갈고렴 장소의 명물 중 하나는 젓갈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준서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직접 젓갈을 담가보는 경험을 제공했다. 먼저 새우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서현주가 체험객들에게 설명하면 민호가 실제 시연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소금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적당히. 적당히가 얼마나요? 이 정도면 돼요. 정확한 계량이 아닌 이 정도, 적당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기계적인 정확성보다는 사람의 손맛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체험이 끝나면 복자 할머니가 직접 담근 젓갈로 만든 음식들이 나왔다. 젓갈을 넣고 끓인 찌개, 젓갈로 무친 나물, 젓갈 볶음밥까지.
젓갈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놀랐다. 와, 이게 정말 젓갈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젓갈은 그냥 반찬만 아니야. 양념으로도 쓰고 국물 맛도 내고 못하는 게 없어. 복자 할머니의 요리 솜씨는 가히 예술 수준이었다. 같은 젓갈이라도 요리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녁이 되면 준서의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갈고렴장소 마당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악을 감상했다. 화려한 조명이나 음향 장비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 따뜻했다. 이제 강경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서가 기타를 치며 부르는 노래는 강경의 아름다움과 갈고렴장소의 정겨움을 담고 있었다. 금강의 흐름처럼 잔잔하면서도 젓갈의 깊은 맛처럼 구수한 선율이었다. 금강이 흘러가네. 오랜 세월 그 자리에. 갈고렴장소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비둘기들이 모여들었네. 상처받은 마음 안고. 이제는 가족이 되었네. 사랑하는 우리들. 준서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다. 가사 하나하나가 비둘기 오형제들의 이야기였고 강경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정말 좋은 노래네요. 혹시 음원으로도 나올까요? 지영씨가 블로그에 올려주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세요. 준서의 음악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고 댓글에는 강경을 방문하고 싶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오자 강경 젓갈 축제가 열렸다. 갈고렴장소도 축제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다. 어서 오세요. 100년 전통 갈고렴장소입니다. 도연이 크게 외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낯을 가렸던 도연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당당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 젓갈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정성껏 발효시킨 거라서 맛이 깊어요. 유나가 정성스럽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젓갈을 파는 모습이 신선했다. 정말 맛있네요.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이 젓갈 드실 때 저희 생각도 해주세요. 축제 기간 동안 갈고렴장소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강경의 매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올해 축제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그래, 너희들 덕분이야. 예전에는 혼자서 조그맣게 장사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구나. 축제가 끝난 후 갈고렴장소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젓갈 체험을 하고 준서의 음악을 듣고 강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여기 와서 정말 힐링됐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할게요. 방문객들의 후기는 하나같이 좋았다. 단순히 젓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평가였다. 겨울이 오자 강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금강의 얼음이 얼고 기와집들의 하얀 눈이 쌓이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다. 겨울 강경도 정말 예쁘네요. 그럼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 제일 예뻐. 복자 할머니는 겨울 강경을 특히 좋아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다. 갈고렴장소의 겨울은 더욱 따뜻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요. 처음 왔을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시간 참 빨라. 비둘기 오형제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절망적이었던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내년에는 뭘 해볼까? 펜션 사업은 어때? 많은 분들이 묵을 곳을 찾고 계시던데. 좋은 아이디어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 할머니는 뭐든 좋아. 복자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비둘기 오형제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갈고렴장소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 젓갈 체험, 음악회, 펜션, 그리고 강경 투어까지. 강경이 정말 유명해지겠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알게 되는 거잖아. 강경은 이미 그들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곳, 진정한 가족을 만난 곳, 그리고 꿈을 이룬 곳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었다. 1년이 지나고 갈고리 장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여전히 100년 전통의 젓갈 명가였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문화 공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받고 새로운 꿈을 찾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기억하세요?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저녁, 비둘기 오형제들은 복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말고. 너희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 특히 민호는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고 서연주는 항상 찌푸린 얼굴이었지. 저도요? 너도 마찬가지였어. 준서는 기타만 붙들고 있었고 유나는 말도 안 했고 도연이는 눈빛이 사나웠어.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 민호는 이제 자신감을 되찾았다. 갈고리 장소 운영을 총괄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 김소영 원장과의 사랑도 깊어져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서연주는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갈고리 장소의 법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다. 박정우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다. 준서는 갈고리 장소의 상주 뮤지션이 되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음반 제작 제의도 받고 있었다. 지영과는 함께 전국을 돌며 숨겨진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유나는 갈고리 장소의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도연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갈고리 장소의 SNS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자신만의 꿈도 찾았다. 정말 많이 변했지? 네,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스스로 변한 거지. 복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비둘기 오형제들은 할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가족인가요? 유나의 질문에 복자 할머니는 활짝 웃었다. 가족이 뭔지 아니?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야.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힘들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이지. 그럼 저희는? 당연히 가족이지.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고 아팠는데 이제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되었다. 젓갈도 처음에는 짜기만 하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성을 들이면 깊은 맛이 나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각자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잖아. 복자 할머니의 비유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들은 젓갈처럼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저희 왜 비둘기 오형제라고 부르셨어요? 비둘기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지만 항상 집으로 돌아오잖아. 너희들도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이곳이 너희들의 집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서. 저희는 어디도 안 가요. 여기가 최고예요. 그래도 세상에는 할 일이 많아. 너희들이 여기서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지. 할머니의 말에 비둘기 오형제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갈고리 장소 같은 공간을 다른 곳에도 만들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을 늘려가는 것. 좋은 생각이네. 그럼 갈고리 장소가 1호점이고 다른 곳에 2호점, 3호점을 만드는 거야? 네. 비둘기 하우스 체인점을 만들어요. 모두가 웃으며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갈고리 장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민호의 전 아내와 아들이었다. 아빠, 준혁아. 민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1년 만에 만나는 아들은 많이 자라 있었다.
아빠 미안해.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지?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민호의 전 아내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갈고리염장소구나. TV에서 봤어. 응.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좋아 보인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복자 할머니는 민호의 가족을 정성껏 대접했다. 비둘기 오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는 민호의 가족도 소중한 가족이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럼 우리 민호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도 아빠를 용서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그날 저녁, 준서는 특별히 가족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네. 소금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사랑. 짜지만 달콤한 우리 인생. 갈고리염장소에서 피어난 진정한 가족의 의미. 노래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소금꽃 같아요, 우리가. 유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금꽃은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결정체다. 짜지만 아름답고 작지만 소중한 존재. 비둘기 오형제들의 가족도 그런 것이었다. 상처와 아픔이라는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족.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복자 할머니의 대답에 모두가 안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갈고리염장소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가족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강경의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비둘기 오형제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별빛 아래에서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끝. 비둘기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집이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며 그 사랑은 소금꽃처럼 작지만 아름답고 짜지만 소중한 것이다.